아유, 피곤해라. 자, 혹시 과학책 가져온 사람은 그 페이지로는 일단 116쪽부터 해가지고 아마 시험 보면 124페이지부터라고 나와 있었죠. 제가 볼 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쌤이 교과서라고 아이사이언스 뭐라고 교과서 대충 올리신 거라고. 아, 그 아이사이언스로 보든 뭘 하든 간에 지질시대 들어간다 하던가요? 아니요. 안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결국 생명체 탄생까지죠. 다세포 생명체 나오는 것까지. 맞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쪽을 좀 쓰는데 이쪽에 생명체가 일단 나오게 되는 어떤 순서 있죠. 순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최초 지구에는 무기물이 있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무기물이 합성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간단 유기물이죠. 대표적으로 아미노산 같은 겁니다. 됐죠? 그러다가 이 유기물들이 합쳐져서 이제 복잡한 유기물이 된다. 그 다음이 이제 조금 중요하죠. 복잡한 유기물 나온 다음에 뭐,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뭐? 네, 막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복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지랄 난리 원시 생명체라는 게 이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이거죠. 원시 생명체라는 것을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생명체 분류 혹은 종류로 구분을 하면요. 첫 번째로는요, 얘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핵이 있느냐 없느냐. 뭐라고? 그러면 얘는 뭐지? 원핵이에요. 그죠? 원핵이라는 게 무슨 말이고? 핵막이 없어요. 핵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 나중에 여러분들 생명과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알 텐데 핵 안에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핵에는 뭐만 따로 모아놨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전 정보. 뭐라고요? 유전과 관련된 것만 따로 모아놓고 거기에서 기능을 하도록 한 거예요. 됐니? 근데 원핵은 뭐냐면 그 유전 정보만 쭉 둘러싸고 있는 막을 핵막이라고 하는데 핵막이 없다 보니까 주의할 점은 유전 정보 물질을 원핵 생명체는 안 가지고 있나? 가지고는 있는데 막 분산돼 있다는 얘기예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기능이 분화가 된다 안 된다.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영양 상태. 뭐라고?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얻느냐라고 할 때 얘는 종속이에요. 뭔가를 처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단세포입니다. 뭐라고? 단세포. 또 하나 종속이지만 종속이라는 거는 호흡을 한다는 얘기야. 뭘 한다? 호흡만 한다 라는 건데 그 호흡 방식 중에서도 얘는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무슨 호흡?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요거 나중에 찾아봐야 된다. 현대 생명체는 뭐라고? 어쨌든 이게 변해가 현대 생명체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현대 생명체는 원핵입니까? 어떤 세포? 보통 진핵 세포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진핵 세포가 훨씬 더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살아남는 데 있어서 적응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원핵 세포가 지금 없나?
있긴 있어요. 원래 이렇습니다.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놈일수록 번식력이 작살이죠.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세균류 같은 게 있어요. 얘네들은 번식을 하면은, 분열을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증식을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빨리 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양은 종속도 있고, 뭐도 있고, 독립영양생물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 이후의 스토리 중에 뭐도 나와야 되노? 진핵세포도 나와야 되고, 뭐도 나와야 된다? 독립영양도 어디선가 나와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속이더라도 무산소, 유산소 호흡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됐죠? 그 다음 단세포도 있지만은 뭐도? 다세포 생물도 있고, 대부분이고, 다세포 생물들은 대부분 이제 기관분화라는 말을 씁니다.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순서를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그럼 첫 번째, 이제 요 생명체로만 보자면 종속영양생물이 먼저 등장을 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종속영양생물이 먼저 등장을 하고 요걸 요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제가. 그래서 종속영양생물이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독립영양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종속영양으로 바뀝니다. 그죠? 이유는 뭐냐면 앞에 종속영양생물이 있었는데 왜 뒤에 또 종속영양생물입니까? 호흡의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꼭 순서가 꼭 이렇게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분화가 막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첫 번째 누구? 진핵생물이 등장하고요. 됐니? 근데 진핵생물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얘가 등장하는 시기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단세포에서 뭐? 다세포화 되는 거고요. 좋다고 샀더만 속색이네 이게. 그리고 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예, 육상 진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이후에는 이후 과정은 이제 뭐라고 보면 돼? 이 이후 과정은 수많은 뭐 진화와 유전, 적응 등등을 통해서 그죠? 현재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이제 뭘 물어볼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일단 기억할 거. 생명체가 진화해온 과정은 크게 화학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로 나뉩니다. 뭐하고 뭐로 나뉜다고요? 화학적 진화하고 생물학적 진화로 나뉩니다. 원래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생명체 자체가 그대로 뭐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 진화만 좀 따지다가 지구의 역사를 따지다 보니까 단순히 생명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란 얘기죠. 그래서 생물학적 진화보다는 먼저 뭐가 이루어졌다? 화학적 진화가 어디까지고? 무기물이 탄생을 해서 복잡한 유기물을 만들기까지가 보통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요거를 화학적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사람들이 환경을 만들어 보니까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게 무슨 유기물로? 복잡한 유기물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엔간하면. 그런데 요 과정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거를 실험으로 증명을 해낸 게 누구다? 밀러가 이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화학적 진화라는 어떤 진화설이 탄력을 받은 거예요.
물론 주의할 점. 이 내용에 대해서 최초로 야, 이게 아니면 생기기 어려워라고 가설을 던진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오파린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러면 오파린은 처음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밀러가 그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그 이후로는 생물학적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게 이제 세포막을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고? 세포막이 있어야 우리는 생명체라고 하는 거야, 일단. 됐나요? 됐어요? 그 여기에 대표적인 막구조 복합체에 해당하는 게 몇 개가 있지? 이거 이름 외워줘야 되죠. 첫 번째,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게 있어요. 됐니?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피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리보솜 아닙니다. 리포솜입니다. 뭐라고요? 됐죠? 요거 세 개는 좀 익혀놔야 됩니다. 막구조를 형성하는 유기복합체. 됐죠? 자연 상태에서 복잡한 유기물이 있으니까 요런 구조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됐냐? 또 하나. 막구조까지 만들었지만은 결국 원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뭐냐 하면 요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핵산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핵산은 뭐뭐 있지? RNA하고 DNA가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결국 생명체가 되려면 1조건은 뭐냐 하면은 세포막이야. 뭐라고? 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포막만 있어서는 저기 있는 리포솜, 마이크로스피어, 그 다음에 코아세르베이트 같은 놈들을 생명체라고 하기는 어렵다. 뭐가 있어야 된다? 핵산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가 복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효소가 있어서 스스로 에너지 활동,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니? 그런데 유전 정보 겸 해서 스스로 효소를 가질 수 있는 핵산 물질이 바로 누구냐면은 RNA입니다. 뭐라고요? RNA. 됐어요? 그래서 잘 들어. 여기 핵산이 끼어들지? 이 핵산 기능에 대한 가설도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RNA가 만들어졌다라는 RNA 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RNA가 자연 상태에서 합성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내세운 게 단백질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단백질이 먼저 형성되다 보면 단백질 중에서 이제 핵산 물질로 변화하는 놈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때 주의하시죠. DNA가 들어갔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최초 발생 물질이. 그러니까 RNA하고 DNA 중에 핵산 물질 중에 최초로 등장한 거는 그래도 어느 쪽이다? RNA 쪽. DNA보다 RNA 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DNA는 RNA 때문에 최초 형성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RNA 가설로 이제 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첫 번째로 또 얘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 초창기 환경이 단백질이 버티기 좋은 환경이니까 힘든 환경인가? 힘든 환경인데 그럼 최소한 온도가 한 500도 이상이죠? 거기서 버티는 단백질이 있나 없나? 찾아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심해입니다. 뭐라고? 심해에 여러분 해령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심해저 화산이죠. 심해저 화산은 마그마가 그냥 나오자마자 대부분 어떻게 돼? 그냥 바로 굳어버리죠. 그러니까 온갖 그 분출구에서 가스도 그냥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구멍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열수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열수구 주변에는 생명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죠. 아, 그놈들이 아무래도 원시 생명체의 거의 모델이 되는 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생명체 기원에 관련된 가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화학적 진화설과 두 번째 열수구설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독립영양생물이 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요거 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화학적 진화의 증거. 방금 얘기했습니다. 뭐죠? 그 밀러 실험.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밀러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또 하나? 실제로 열수구가 주변에 생명체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건데 원시 생명체 상태하고요, 누구하고 비교한다? 현재 생명체. 물론 좀 일반적인 것을 얘기한다. 뭐를 얘기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특수한 생명체 중에는 원시 생명체 꼬라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놈도 많죠. 됐어? 비교 항목은 뭐로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아까 나왔던 대로 핵막 존재 여부. 바꿔 얘기하면 세포 내 소기관이 분화가 됐느냐? 됐습니까? 원시 생명체는 뭐지? 원핵. 그죠? 여기는 진핵도 있다. 그리고 진핵이 대부분 좀 많다. 됐어요? 두 번째, 영양 상태. 온리 뭐만 있다? 종속만 있다. 종속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잘 들어라, 뭐 처먹는 놈이잖아. 맞아? 화학적 진화가 맞다면 지구의 바다에는 뭐가 가득하다? 유기물이 가득하다. 유기물은 영양소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탄생하고 나서 주변에 어때? 먹을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걸로 변할 필요가 있나 없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산소는 많아 적어. 먹을 거는 많은데 산소는 적어. 그래서 처먹기만 처먹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는 무산소 호흡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나 주의하셨죠. 무산소 호흡을 하더라도 CO2는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호흡을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점차 어떻게 됐을까? 스토리상으로. 대기 중에는 CO2가 많아지고 물속에도 CO2가 많아지고 계속 처먹기만 처먹으니까 유기물은 먹을 수 있는 거는 점점 줄어들고 저끼리 처먹는 상태도 벌어지겠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생명체가 과연 그런 걸 생각하고 인지하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됩니다. 됐어요? 되게 극악한 환경에다가 몰아제끼면은 세균은 희한하게도 그 안에서 버텨내는 힘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항생제라고 들어봤습니까? 항생제는 여러분들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바이러스에다 항생제 쓰면 별 의미 없는 거죠. 항생제는 누구 때려잡는 거다? 세균을 때려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균이 막 바글바글한 곳에다가 특정 항생제를 집어넣었지. 다 뒤져? 아니죠. 한참 놔두면 살아남은 몇 놈이 다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체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뭐 하고자 한다? 극복하고 적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기물의 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분명히 생명체 중에 어떤 놈이 생겼다. 처먹을 건 없는데 주변에 뭐는 많아지고 CO2는 많아지고. 왜냐하면 유기물과 CO2의 공통점이 뭐냐면 탄소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탄소를 내가 끄집고 들어와야 뭘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등장하게 된 거다? 그렇죠. CO2를 활용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CO2를 활용해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놈이 생기게 됩니다. 됐습니까? 돼 안 돼?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궁극적으로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독립영양생물이 출현과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목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물어볼까요?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출현 배경입니다. 뭐라고? 방금 설명했지. 그러니까 생명체가 어쨌든 만들어지고 나면 적응을 하려고 합니다. 진화를 하고. 그죠? 주변 환경이 어땠는데? 원래는 뭐밖에 없었는데? 얘네들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이거죠. 종속밖에 없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원래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호흡하는 방식을 무산소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산소는 갈수록 더 줄어들고 누가 늘어나더라? CO2를 어쨌든 활용하는 방식을 얘기하더라. 됐습니까? 그런데 주의할 점이 요거는 하나, 요거는 낼까 말까 내가 알고 의도주사위는 낼까 말까 솔직히 좀 고민되는 건데요. 진짜 초기에 발생한 초기 독립 영양생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생물과 좀 다릅니다. 광합성을 하기는 하는데 빛을 끌어오기는 끌어오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빛을 끌어와서 CO2를 가지고 당을 만들려면, 포도당을 만들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전자의 이동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만큼 에너지 타격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생명과학 2 있죠? 이거를 말로 하는 건 괜찮잖아. 선행이 아니잖아. 맞아? 근데 배경 지식으로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합성 과정은 대단히 단계적입니다. 뭐라고요? 단계적이고요. 결국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물질의 에너지로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수소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네, 전자의 이동이 필요할 때 수소를 가지고 왔다리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초기 독립영양생물은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물을 활용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수소를 끄집어내기 위해 H2O를 빠개가지고 수소를 끄집어내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런 놈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뭐를 활용하는 놈이 있었냐 하면 누구요? 초기에는 황화수소를 아마 썼을 거다 이거예요. 됐니?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화수소를 통해서 뭐 하는데? 수소를 광합성의 수소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쨌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독립영양생물과 거의 비슷한 놈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놈은 남세균이란 놈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말로 남조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됐죠? 얘가 이제 빛과 물을 이용해서 CO2를 광합성에 드디어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하면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지구 환경이 좀 급격하게 변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됐죠? 말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대기 성분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 무슨 말이고? O2가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O2가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 극상에 치달을 때는 O2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드디어 오존, O3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첫 번째 무슨 성분의 변화? 대기 성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 대기 환경적인 변화도 일으키죠. O3를 만들게 됩니다. 오존층. 됐어요? 그로 인해서 뭐가 가능하게끔 됐다. 육상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호흡의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요? 주의하실 점. 광합성 하는 놈들은 호흡 하나 안 하나?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O2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O2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무산소 호흡이라는 방식을 쓰지만 O2가 충분해지고 나니까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유산소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호흡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속 환경을 바꿨습니다. 뭘 바꾼다고요? 물속 환경에 원래는요, 물에도 산소가 많았을까? 별로 없었을까? 별로 없었는데 광합성 하는 놈들이 생기면서 원래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광합성 하는 놈들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 어디에 산소가 많아졌냐면 물 속에서 산소가 많아졌을 거란 거예요. 됐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많아진 산소가 대기 밖으로 처음에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원시 바다 속에는 철 성분이 많았어요. 뭐가 많았다고? 철 이온 성분들이 많았는데 이놈들이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바로 산화철을 만들게 됩니다. 뭘 만든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암석, 직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됐니? 그럼 바꿔 얘기하면 물 속에 녹아있는 철 이온 성분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 확 줄어들어요. 됐어요? 실제로 아까 내가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 뭘 활용하기 위해?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 물 이용하는 놈이 별로 없었다 그랬지. 왜냐하면 황화수소가 그만큼 물보다 써먹기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H2S는 황이 있지, 황. 황은 생명체가 사용하기 상당히 어떻냐면 좀 부담스러운 존재고요. 또 하나, 황이 많나? 별로 없잖아요. 저 H2S가 대부분 열수 근처입니다. 그럼 희박하죠? 맞아요. 또 하나 있어요. 초반에 저 말고도 누가 있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생명과학 2 배우는 사람들은 좀 하겠네. 철세균이라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전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철을 이용해 먹는 놈들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광합성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물속에 뭐가 많아진다? O2가 많아. 용존 산소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철 이온들이 어떻게? 산소하고 결합해서 침전돼 가서 깔아앉아 버리니까 이 증거는 예전에 바다였던 환경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보면 지층에 산화철, 그러니까 붉은 점토들이 엄청 많습니다. 됐어요? 그게 대부분 바다 환경에서 아마 침전되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것들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철들이 없어지면서 결국 물을 이용하는 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됐니? 그럼 자, 정리하면 이래야 됩니다. 지구 환경 변화, 독립영양생물 출현에 의해서 첫 번째, 물 속에 있는 누구? 물 속에 있는 누구? 철 성분을 일단 확 줄어뜨립니다. 그죠? 그래서 산화철 성분이 대부분 직권으로 이동했다. 어디로 이동했다? 직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두 번째, 대기의 환경을 바꾸게 되죠. 뭐를 늘리게 됐다. O2가 늘어나고, O2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도 발생하고, O3가 발생하고, O3가 발생하다 보니까 서식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맞아요? 동시에, 잘 들어. 대기 성분 중에 누구를 없애기 시작했습니까? CO2를 없애게 됐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으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중에 온실의 효과가 대단히 효율적인 놈이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보온 효과를 하는 CO2 양을 줄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 지구의 전반적인 온실 효과가 어떻게 되는 효과?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주의하십시오. 추워진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원래 대단히 더웠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생명체가 살기 적당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독립영양생물 출현의 의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될 거. 네 번째가 진핵생물의 출현이에요. 뭐라고? 진핵생물 출현에 대한 가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막진화설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아마 우두투 쌤이 이거를 아마 강조하셨지 싶은데 안 했나? 세포내 공생설이라고 알아요? 들어봤나? 둘 중 어느 게 좀 인정받노? 웃기고 있네. 네, 세포내 공생설이 좀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막진화설은 뭐냐면 이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 된다. 봐봐라. 이게 세포막이라고 합시다. 뭐라고요? 세포막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부분적으로 막이 안으로 함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요 두 부분이 샥 붙어. 그럼 요게 툭 끊어져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막을 형성한다 이 말이죠. 됐어요? 그럼 이 안으로 쭉 접어들면서 DNA 물질 같은 걸 갖다가 감싸면서 얘가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 얘기죠. 이게 막진화설인데 막진화설이 가장 그럴싸하기는 해. 뭐라고? 왜냐하면 세포가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할까 안 할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를 내포작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내포 작용도 있고 외포 작용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포 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잖아, 맞아? 그래서 저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게 지지받지 못한 이유.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세포막은 단일막이에요. 무슨 막? 근데 핵막은 이중막입니다. 말하자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일막으로 백날 만들려고 해봐야 이중막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됐어요? 또 하나. 이렇게 되면요. 잘 들어라. 요렇게 만들어지고 났을 때 잘 들어요. 요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맞아? 요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원래 요 안에 있는 물질이가 요 바깥에 물질이야. 그렇죠? 바깥에 있는 물질이죠. 근데 원핵 생물이 유전 정보가 유전 물질이 바깥에 있었나? 원핵 생물에도 지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막 지나설이 별로 좀 인정을 좀 못 받는 거예요. 됐니? 근데 세포 내 공생설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현재 진핵 세포들을 보니까 뭐라고요? 세포 소기관이 다 분해된 놈들을 보니까 세포막 안에 누구도 있고 핵도 있고 그 다음 누구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엽록체도 있는데 이 세 놈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이중막입니다. 뭐라고요? 전부 이중막 구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종속영양생물 중에 이런 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종속영양생물이 좀 고도로 발달된 놈이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인마가 또 출현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고 인마가 출현하게 된 거. 주변에 유기물 양은 떨어졌지만 누구는 유기물을 만들어낸 새끼가 있네? 그럼 굳이 내가 고생해서 만들 필요 없이 저 새끼를 잡아 처먹으면 되겠네 이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를 잡아먹는 종속영양생물이 또 많아지고 또 뭔가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호흡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산소도 어때? 풍부하니까. 그래서 유산소 호흡을 하는 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놈들이 막 주변의 걸 잡아먹다 보니까 독립영양생물 하는 놈을 잡아먹었어요. 됐니? 먹었더니 굳이 인마를 소화시킬 필요 없이 내 몸속에 어차피 소화도 좀 잘 안 됐어. 알았어? 가만히 내비두고 햇빛 받고 받도록 해주면서 주변에서 CO2만 가져와가 인마한테 주니까 어떻게 돼? 몸속에서 인마가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보다 작은 개체를 갖다가 같이 사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진화도 됐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됐냐? 쉽게 얘기하면 커다란 어떤 놈이 있었는데 종속영양생물 한 놈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몇몇 놈을 갖다가 잡아먹은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엽록체 같은 경우에 독립영양생물, 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따로 기관을 분화해가지고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같은 놈 중에는 뭐냐면은 종속영양생물 중에서도 산소호흡을 되게 잘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먹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합체 됐어요. 주변에 있는 놈보다 적응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뭐다?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됐습니까? 증거가 뭘까요? 세포 내 공생설은 증거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방금 얘기했어. 세포 내 공생설은 이 말 아니야. 세포 내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뭐라고 봐야 된다? 외부에 있는 놈을 갖다가 잡아 먹어가지고 합쳐서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잖아. 맞아? 증거가 뭘까? 뭐라고요? 오케이. 저 세 놈이 전부 이중막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요. 그 세포 본체 있죠. 와는 별도로 자기 스스로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 세포가 원래 분열할 때는 세포 핵이 가지고 있는 DNA 정보에 의해서 분열이 되는데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세포 분열 시기와 상관없이 저거가 알아서 어떻게 된다? 분열을 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자기 DNA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 또 하나, 세포 안에서 결국 DNA가 됐건 RNA가 됐건 유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단백질의 합성이거든요. 단백질 합성 장소는 기억해야 됩니다. 리보솜입니다. 뭐라고? 근데 리포솜 말고
두 개 구분해야 돼. 리포솜하고 리보솜하고는 다릅니다. 됐니? 리보솜은 세포 내 소기관으로서 뭐? 단백질 합성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그런데 세포 본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역시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자기 스스로에 뭐가 있다? DNA도 있고 리보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 필요한 단백질은 지가 알아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거의 독립체와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세포 내 공생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다섯 번째는 다세포 생물의 출현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왜 되냐면 최초에는 무슨 세포밖에 없었다? 단세포. 됐어요? 근데 단세포끼리 있는 것보다는 뭐가 좀 낫더라? 집단을 이루는 경우가 낫더라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 몇몇 세포가, 동일한 세포가 동족끼리 모여 있는 거는 다세포가 아니고 군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됐어요?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다구리 칠락하는 새끼들이야. 됐어요? 그런데 동족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는 세포 중에 요만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운동하는 걸 좀 잘하는 놈이 있어. 알았어요? 또 몇 놈은 광합성을 집중적으로 잘하는 놈이 있어. 또 몇 놈은 호흡을 잘해. 또 몇 놈은 주변에 이제 세포를 갖다가 잡아먹는 역할을 갖다가 잘하는 놈이 있어. 됐어요? 그래서 같은 동종 세포 안에서 군체를 이루고 있다가 서로 잘하는 것끼리 역할별로 얘네들을 배치를 새로 합니다. 됐냐? 그래서 기능을 어떻게 한다? 분화하면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드디어 다세포 생물의 시작인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하나만 좀 얘기하면 이래 됩니다. 동일 기능을 가진 세포의 집합체를 뭐라고 하나요? 두 자로? 기관. 아니야. 그거를 조직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러니까 드디어 그 세포 군체에서 뭐에서? 세포 군체에서 조직이 형성되면서 드디어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순서 있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덕주쌤은 문제 내는 건 아마 잔혹하게 내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울 거는 철저하게 왜 안 넣냐 뭐 이렇게 안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과정을 각각 설명한 게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걸 크게 내가 최대한 줄인 거야. 알았어요? 저 전체 과정에서 한 5가지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화학적 진화의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저거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원시 생명체가 탄생했을 때 금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현재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첫 번째 핵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주의해라. 핵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핵 구조가 분화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 상태. 세 번째로는 호흡 방식. 네 번째로는 단세포냐 다세포냐. 됐죠? 이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저게 좀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독립영양생물의 출현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은요. 굳이 중간고사 때 안 내도 서술형평가 때 내면은 대박입니다. 예. 항목이 대단히 일목요연하고요. 길게 써야 되죠. 됐어요? 그래서 출현 배경이라는 것은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을 당시의 지구 환경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핵생물 출현 가설 중에 세포 내 공생설 꼭 한번 증거하고 정리를 하시고 다세포 생물 출현은 사실 뭐 내용 보면 문제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정칠 때까지 좀 조용히 하시고